예. 진선미 의원이 제안한 건데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후임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가 공휴일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 막 으쌰으쌰해서 물러났는데 막상 공휴일이 아니야, 선거일이. 그래서 다음 대통령 일종의 보궐선거 개념인데 그것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공휴일인 것과 아닌 것 사이는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거 투표 시간 연장해라. 또는 투표 연령 낮춰라. 18세로 낮추라는 얘기는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테일 얘기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금 광장의 딜레마,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딜레마는 이 혁명, 시민혁명이 이미 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시민들이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232만이 나옵니까? 이건 보통의 국민적 염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받을 거냐에 따라서 실제 디테일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게 바로 저는 하나의 시민혁명의 성과물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괜히 9시까지 늘려라 선거안이 안 된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아예 공휴일로 딱 지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15년 동안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요. 10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 대신 국가가 공휴일도 지정해주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전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 나왔었는데 광역별로 해가지고요. 선거에 나온 사람들한테 로또를 준다는 게 인센티브가 저 좋아요. 예. 그중에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그 로또처럼 이렇게 투표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걸 준다.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에도 경품 추첨 같은 걸 하잖아요. 연말에 무슨 회의에서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뭐를 할 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끝까지 있으라고 마지막에 경품 추첨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거 있는데 네. 이게 호주는 그 선거 안 하면 10만 원 벌금 물거든요. 너무 가혹하니까 뭐 벌금 무는 제도보다 그렇죠. 한 인센티브를 한 5만 원 정도만 주시면 그거보다 더 줘야지. 로또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안 중에는 그거 있었어. 로또를 1억짜리를 4장을 거는 거예요. 그런 걸로. 그래서 투표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해가지고 4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게 한국 사람의 심리의 문제야. 그냥 누구나 관계없이 5만 원씩 받자 하면 싫다 그러고 야 4명만 뽑는데 1억 줄 그거 좋아. 이 큰일 날 그게 아니고요. 그 비용은요, 지금 아까 4억을 수백 배 능가하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정말. 아이고. 근데 어쨌든 예고가 아까 호주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페널티를 없고.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료가 없는데 미국 같은 이나 선진국은 다 있어요. 실제 세제 감면을 하거나 또는 세제를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건데 실제 실효성은 없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초창기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는데 아까 호주에서 10만 원 매기는 것도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칙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경각심을 갖고 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실제 물린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해도. 근데 어쨌든 강제 규정은 있어요. 반드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괜히 큰 구찌로 개헌 이야기 뜬금없게 지금 할 시기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선거법 이야기나 좀 해서 선거법은 지금 과반만 통과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개정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면 야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소수인 새누리당을 제껴서 놓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선거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 시민의 눈에서도 하고 있고요. 투표소 개표운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법안 또 송영길 의원이 또 법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특검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들. 아니, 그 인원이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딴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의지 문제라고 봐요. 쪽수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뭐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검찰 보란 듯이. 검찰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에피 제목으로 나갔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스위스 비자금 같은 거를 캐내야 되는데 초창기 때 최순실이 독일 넘어가가지고
요거 다 은닉하고 금고 같은 거 다 숨기고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그 당시 검찰이 그 시기를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크기만한 2개의 금고가 있었는데 전날 압수수색 전날 옮겼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방송에도 계속 예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특검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한 팀씩 전부 있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번 사건에 동조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도면을 다 확보하고요. 그 도면 내부자들에 의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다 알고 갑니다. 그만큼 분석 능력이 지금 특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아까 찌라시님이나 곰피디가 얘기한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기습적으로 특검은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수본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거의 대부분 줘버렸어요. 김기춘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 뭐 이삿짐 센터 같은 차량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상당량의 서류를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이미 털어갔더만.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강북구청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오는데요. 북부지청에서 강북구청까지 오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20분 안에 봉고차에 정확히 15명이 2개 차로인가 탔어요. 근데 그 봉고차 안에서 정보가 새요. 나중에 이 문제가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도망가니까 또 여기에 이제 정보원을 신고나서 어디로 도망간지를 미리 또 추적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그럴 줄 알고 그렇지. 내가 뭐를 빼놨지 그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저는 이게 특검이 10곳을 동시에 하는데 금기시역이었던 김기춘 집도 때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걸 미끼를 통해서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겠다. 이 의지를 밝힌다는 건 지금 국민의 부패 청산의 의지와 그렇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행보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유라도 지금 저기 했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정도로 지금 막강한 수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폴에다 그걸 때리면요.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들락날락거리면 그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공항 같은 데서 바로. 국제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 이런 상태가 된 거지. 근데 뭐 저는 비관론이 아니라요. 정유라가 자기 이름으로 된 여권만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기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고 현상수배 전단에다 20살이라고 써놓으면 아무도 식별이나 체포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 얼굴로 20살이라고 하고 다니지? 근데 뭐 그런 공항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지금 얕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엄청난 무슨 변장의 기술이 있지 않는 이상 나름 그쪽에서 이렇게 아시아 여성 그 나이대의 아시아 여성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국제의 수배 기준이 어쨌든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강도 높은 레드색 수배령을 내린 것은 제가 볼 때 카드나 기타 아무 것만 이메일이나 어떤 걸 사용해도 다 적발이 가능할 정도 최고의 수배령을 때린 겁니다. 지금. 저는 정유라가 지금 일본 여권을 갖고 다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권 이름은 닭깎기 말사요. 아무튼 현재 외교부가 지난주부터 정유라 여권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시키면 다른 나라를 못 돌아다녀요. 내국인 여권 내지는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근데 아직까지 실천을 안 했어. 이상하잖아.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아니, 벌어주는 것도 정도껏 벌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한 상태에서 뭐 적석 경보를 내린다? 이 얘기는 이게 한다고만 하지만 앞에서 잡는 놈, 뒷구멍으로 빼돌리는 놈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자꾸 들어. 정말 맘먹고 잡으려고 하면 이쪽에 기동대 수사관이든 현지에 있는 무관이든 한두 명 보내서 그거 못 잡아오겠어요? 나는 이게 진실성이 좀 의심이 되네. 근데 참 역사는 참 재밌지 않아요? 그 유병헌 딸 장녀 수배할 때 이게 적색 수배였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때?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최고 수준의 수배령을 때렸기 때문에 굉장히 특검의 의지나 더더욱이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독일에만 숨겨놓은 게 10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자금 수준이. 근데 이 독일 국민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답니다. 독일이 현대사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비자금을 적발한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는 거야? 네. 독일에서도 왕건인 거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이 비장으로 만든다는 건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경악을
한다는 검찰들도 근데 그게 독일 전체인지 뭐 헤센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독일도 나름 그 전후에 뭐 전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막 금괴도 쟁여놓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도 있었으니까 독일 전체 아니, 전범 말고 일부 사인들이 10조 원 정도 규모를 비장으로 만든 것 독일에서 최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헤센주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 금은 이거는 또 독일에서 발표한 10조가 독일에서 발표한 의혹의 숫자거든요.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독일 검찰이 헬센주 검찰이 이 정도 되지 않냐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기 때문에 적어도 적색 수배령을 내려도 인터폴에서는 이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정말 확신하는데요. 이 조력자 이 개새끼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 네. 누구야? 도대체? 이게 저는 도대체 이놈이 누군지는 저는 검찰 정도나 국정원이 1만 명의 회의 담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민과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준 게 있나? 이럴 때 바로 정유라의 신상을 빨리 파악해서 특검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 뭐 제1차장 제2차장 등등을 전부 최순실이 꼽았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서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국정원 사람들을 다 최순실이 심은 거야.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그러면 뒤에서 조력은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들통나는 순간 완전히 뭐 좆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아까 말한 10조 이야기 나왔잖아요. 독일의 정유라 단골미원실 원장의 그 증언은 최순실을 한국 24기 재벌회장으로 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유라가 30대 남성 건강 동행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데이비드 의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24기 재벌이 종편에서 그걸 분석하는데 참 종편 재미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수준이 똑같다마. 그게 나오는 사람들의 똑같아. 그 돈을 이제 개인 재산으로 볼 것이냐, 회사의 매출로 볼 것이냐, 요걸로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개인 재산은 한국에서 2위 수준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업으로 따져도 24위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박근혜 씨의 재산과 분리가 안 된 상태의 재산으로 보이지 않아요? 같은 지갑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10조 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게 분석을 하는데요. 근데 이 10조 원이 하도 우리가 막 국가 예산이 뭐 240조니 420조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비리만 터지면 막 몇천억이 날아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 작은 돈인 줄 아는데 감이 없죠, 사실. 몇 조 단위가 되면. 실제 감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현금 보유 1위 이재용보다 돈이 많은 겁니다. 삼성의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이재용이한테 돈을 몰아주려고 수십만 명의 삼성 직원들이 사기를 쳐서 온갖 대한민국 모든 수재들을 다 모아서 사기쳐서 결국 모은 돈이 8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정유라는 최순실은 도대체 어디서 110조를 지금 그것도 국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로까지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 해외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금 뭐 독일만이 아니고요. 이제 독일 옆에 스위스는 박정희 시대 때에도 스위스 비밀 계좌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리히슈타인이라고 거기도 조셉 회피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버진 아일랜드라는 곳이 영국령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라만 해도 4군데가 되는 거예요, 유럽에. 이 4군데 나라에, 이제 처음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한 14개 이랬는데, 그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 40개 이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40개가 뭐예요? 지금 토탈 육박해 있는 게 600개에 가깝고요. 얘네들이 이게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이 집사. 사실 이 사람도 무슨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고 뭐 통일교. 네. 거기에 있는 교민분들이 거의 통일교랑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사업 영역이 유럽 지부장이래요. 일종의 지위 자체가 지금은 그만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그걸 봤을 때 유럽 전역에 재산을 은닉했을 걸로 보고 지금 독일 당국이 10조 원 정도를 캐치했다 그러면 이건 독일 안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세탁되거나 들어왔던 자금일 거고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을 뽑아갖고 쓰고 나갔는지 대한민국 그렇게 돈이 흔한 나라였는지 이번에 더더욱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야. 안민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순실을 만난 제 소회는 이렇게 왜소하기 짝이 없는 최순실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휘둘려서 쑥대밭이 되었나 참으로 화가 났습니다. 최순실은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를 했고 마스크를 벗은 채로 답변하는 최순실은 시중일관 마스크를 두 손으로 만지작 그리면서 불만스럽지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최순실은 허약한 약자 코스프레가 오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측은하게 보였지만 그거 역시도 약자 코스프레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물었던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당일 4월 16일 날 뭐 했냐는 질문에 본인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14년 4월 16일 날 그 일이 어떻게 기억나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대 입시 부정 전혀 사실 아니다. 자기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대 교수들 6명에게 쇼핑백을 준 적이 있느냐,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8천억 원 차명재산 내지는 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사실 아니다.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 단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정윤회가 1992년에 설립한 유베리, 이 회사에는 두 사람의 이름으로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왜 세웠느냐 질문에 모르는 회사다, 처음 듣는다, 딱 잡아댔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역시 최순실은 그래도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정유라를 검찰이 잡아서 들어오기 전에 자진 귀국하도록 설득할 의사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몇 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느냐? 국민들은 종신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종신형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오늘 답변 태도는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태도였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지인들의 증언 나온 게 뭐냐면 화장지 그 동그라미에다 막 돈을 꽂아놓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정도를 네, 지폐를 꽂아놓고 그냥 현금으로 다 뽑아서 줬대요. 막 쓴다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 집이 최순실 집이었나? 제가 그 옛날에 이야기해준 적이 있었는데 뭐. 서울대 다니던 어떤 학생이 강남 어디쯤에 과일을 갖다가 평상시 때는 집에 바래다 준대요. 운전기사가. 꽤 괜찮은 엄청나게 의리된 빌라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빌라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압수수색한 우병우나 김기춘 같은 집. 네, 제가 알고 있는 빌라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120평짜리 한번 봤습니다. 그런 정도 되는 집이야. 그래서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운전기사가 또 다른 일로 못 오니까 선생님 돈 뽑아가세요 하고 그 도자기 같은데 우리가 구상 꽂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도자기 문 앞에 있는 그 도자기에서 돈을 꺼내가라고 보니까 그게 돈이 뭉치가 뭐 엄청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돈을 주나 보지. 그 집이었나? 그렇지. 근데 뭐 엄마 한꺼번에 뭐 한 4천만 원 이 정도는 그냥 캐시로 바로 결제를 근데 한다니까. 과연 우리 국민은 능력 없는 차태민이나 그의 일가 최순득, 최순실이 어떻게 해서 이재용 같은 이건희 같은 수십만 명이 수재들이 모여서 머리를 굴려서 만든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의로 빼돌릴 수 있었고 축적할 수 있었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돈이 박정희가 넘겨준 돈, 그 다음에 이 돈이 또 월남 파병에서 받은 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일부 또 스위스나 이쪽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10조는 벌 수가 없대요, 최순실이. 그러면 이 돈은 대부분의 돈은 박근혜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최순실 쪽의 개인 재산은 3천억 정도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3, 4천억 되는 것 요거는 같아요. 정말로 최순실이 번 돈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 투기예요. 그 개발 예정지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투기해서 돈 벌어먹는 방식으로는 이미 보도로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10조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스위스 계좌에 들어있는 박근혜 돈이랑 다 이렇게 뭉뚱그린 데서 뭉쳐서 그렇지. 그 미스위스 최 사실은 박근혜 씨 그 전체 큰 덩어리가 한 10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지금 최순실, 최순득, 최순천 이 세 자매가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을 계산을 해보면 3천 몇 억, 4천억 가까운 정도의 뭐 부동산, 기타 등등의 재산이 있는 게 맞고, 그건 이제 확인된 바이고, 그리고 지금 10조가 해외로 가 있다라는 거는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로서는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슨 개인이 축적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그 액수는 지금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우리가 왜 그 뭐 전두환이 뭐 6억 원을 줬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집무실에 있었던 금고에서 꺼내서 6억 원을 준 거고, 그게 아니라 관저에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식에게 넘어간 거죠. 그게 이제 얼마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한 지금 시세로 한 2, 3천억 원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근데 그게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 불어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파월 장병들 뭐 고엽제 피해를 당하고 하여튼 뭐 전쟁의 위험 막 이런 데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원래는 그 사람들이 다 받았어야 되는 돈을 그거를 국가가 일종의 삥을 뜯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전쟁 위험 수당 이런 거를 삥을 뜯어서 모아놓은 그런 돈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위스 계좌에 뭐 얼마가 원래부터 박정희가 일본과의 뭐 관계나 아니면 차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서 대기업들이 사실 그걸로 길을 들여진 거잖아요. 그 차관을 어느 대기업에게 나눠주느냐 하는 이제 그 차관 받은 거의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이제 꿍쳐져 있고 하는 등등이 다 모아져서 10조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근데 3천억을 줄 테니까 부동산 투기로 10조를 만들어 봐요. 못 만듭니다. 10조가 그냥 돈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를 무대로 돈 벌어들인 게 80조밖에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조가요. 국내에서 국외든 3천억 가지고 자산 3천억 가지고 10조 원을 만들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있더라면 워렌 버킷인가요? 걔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어찌 됐거나 이 모든 재산은 최순실이가 유치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몇억 원 빼놓고는 다 부정한 돈입니다. 출처 없이 부정한 돈 반드시 국가가 회수해야 되고요. 거기에 연관돼 있는 새끼 계좌들을 철저하게 뒤져가지고 거기에 돈을 줬거나 거기에서 돈을 받았거나 그와 연관돼 있는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추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는 절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은 그 안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나무님은 일단은 그 3, 4천억 정도에 하고 이 바깥에 있는 10조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3, 4천억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것도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제로 지금 찌라시님 얘기한 것처럼 그 초이 유치원? 그거 한 거 외에는 사실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증빙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투기. 그러니까 투기는 물론 있었죠. 근데 그 투기의 종잣돈이 뭐였느냐 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투기도 구체적으로 어디 땅을 누가 어떻게 사서 팔았는지 정확하게 뒤추적이 안 돼요. 다 그 명의가 지명의로 한 게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요. 투기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테면 미사리 등등의 땅을 샀어요. 그 말 무섭더라. 미사리의
땅을 최순실이 샀어. 그런데 박근혜가 오밤중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이 미사리 어때 미사리 어떻게 개발을 좀 하는 게 어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어이씨 뭐 밤중에 막 이런 오다가 내려오지? 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뭘 세웠대잖아. 문화 뭐 어쩌고 뭐를 세웠대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차익 노려서 또 팔아먹고 굉장히 큰 차익을 얻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 며칠 전에 미사리를 지나간다 오른쪽에 엄청난 무슨 뭐 건물을 세워졌더니 그게 그거구나.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죠?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남 미사리 그리고 뭐 최근에 스타필드 이런 쪽으로 그쪽이 집중적으로 지금 투기 자본들이 몰려가갖고 일대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어떤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지자체의 정책이 아니라 야 미사리 어떻게 된 거야? 미사리 좀 신경 써봐라는 이 박근혜 말 한마디 때문에 만일 이게 진행된 거라고 치면 지금 초기 개발 단계에 들어갔던 놈들은 다 소스 받고 들어간 투기꾼인 거지. 특히 신세계 스타필드가 신세계 거죠. 나 의심스러워 니들 지금. 아니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는 하긴 했어. 여기 허허 벌판에 사실 그 뭔 배짱이야 그게. 근처에 그만큼의 인구가 받쳐주는지도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왜 이따시만한 쇼핑센터가 생기는가라고 의아해했던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평창 가는 길 중간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길을 계속 연결해서 평창까지 가는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평창 가는 중간중간을 보고 이제 좋은 곳을 목을 산 거지 최순실이. 그러니까 가시는 길 사뿐히 지려밟고 가는 그 길마다마다에 다 개발 호재가 뿌려진 거죠. 태블릿 PC에서가 2014년 3월까지의 최순실이 연설문 같은 걸 고친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나머지는 기록이 아직 없어. 다른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입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2014년 3월까지 연설문 수정한 게 결론적으로는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빼내는데 이용됐다. 그렇죠. 근데 웃기잖아요. 박근혜가 청와대 쪽에서 나온 해명이 그런 거였잖아요. 1%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정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1%? 그럼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400조라며요. 한 420조 추경까지. 그러면 400조의 1%면 얼마야? 4조야, 4조. 그런 식으로 한 2년 해먹으면은 10조 가까이 되네, 뭐. 그러니까 1%여서 매우 미미하다라는 거를 해명이랍시고 한 모양이지만 지금 그러면 그 전체를 다 해먹어야 돼? 그 1%를 해먹은 게 죄가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4년 동안 10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돈에 4년 동안에 헤쳐먹은 게 사실은 방산비리나 이렇게 기타 등등 구찌가 크잖아요. 아, 방산비리가. 네, 방산비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비리는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가요 로비가 기본이에요. 아예 로비 리스트에 의해서 무기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로비 자금을 쓰는 건 기본으로 허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종잣돈을 우리가 어디 투기를 하거나 또는 이거를 어디 제3지대로 투자를 해서 번 돈이 아니고요. 직접적 혈세를 빨아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이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큰 돈을 만듭니까? 자, 다시 특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조효옥입니다. 네. 조효옥이 특검에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나오더만요. 지금 조효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지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었거든요, 계속. 그리고 조효옥이 이슬비라고 하는 자기 그 간호학교 동기생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감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조효옥이 흔들릴까봐 너 지켜보고 있다는데 그 용도로 이제 쉴드를 치기 쉽게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효옥 대위는 뭔가를 알고 있다. 그 조효옥이 만약에 혼자 청문회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흔들려서 물론 그 청문회에서도 말이 바뀌었어요.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요. 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공개로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쨌든 특검은 원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참 제가 봤을 땐 재밌었는데 법무부가
탄핵 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췄다라고 지금 청와대 박근혜 변호인단에 통보를 해줬어. 참 재밌는데요. 니네가 자꾸 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되는 거가 맞거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조욕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조욕 데이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그런데 조욕 데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련되게 준비되고 연습되고 국정청문회나 특검의 조사를 대비한 굉장히 훈련이 세련되게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릅니다, 아닙니다, 질문을 만약에 자기가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 질문의 이해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요 틀이요. 요 4개의 키워드는요. 어떤 국정조사, 어떤 특검을 다 피할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한테 공격해봐요. 모릅니다. 못 들었어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해버리면요. 다 피해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신비님 지금 발기불능이시라면서요.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모릅니다. 고추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최근에 발기를 안 해봐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되는지 안 거지. 되는지 모른다. 무슨 모른다고 논리가 있어야지 어디 있는지 예를 모른다니. 들면 그렇다는 거야. 어떤 뜬금없는 질문에서 긴장했어요. 순간 찔린 거야, 예리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서지 않냐고요, 지금 밤에. 오랫동안 서본 지가 오래돼서 당황한 아직 티가 모르겠습니다. 나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신변인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값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발기불능은 맞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거를 연습을 했다라는 근데 거야. 조여옥 대위의 말은 그 어떤 진실값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모든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말이었단 말이야. 음. 근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뭔가 이상한 것들은 있었어요. 이제 뭐 처음에 뭐 의무동이냐 의무실이냐 하는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약을 타러 나간 것이 처음에는 한 번이라고 했는데 이제 복수 뒤에 질문에서는 여러 번이 더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이 된 바도 있었고 아무튼 그리고 그 이슬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자기가 휴가가 마침 맞아서 여기를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가를 지금 여기서 내줬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공모라는 거잖아. 걔 사적으로 알아서 친구라서 따라온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공가를 쳐서 줬다라는 거니까 감시용을 붙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근데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요. 처음에 얘네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붙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조대희가 청문회를 나가는데 사적인 관계가 친분이 있는 이슬비 대희한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같이 왔는데 이 조대희가 뭐 이렇게 청문회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공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게 해서 국방부에 전화를 했더니 그래 공가 처리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국회의원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공격함으로써 당황하게 두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당황하게 만드니까 꼬여버린 거야 얘기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론해낸 건데 결론은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감시조가 아니었냐. 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기무사가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돼 있고 회의에서 하루에 300만 원짜리인가요? 한 달에 300만 원짜리 굉장히 비싼 호텔로 옮기는 과정부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기무사가 개입됐다는 걸 국회의원들이 끌어내기 위한 건데 간접적으로 시사가 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일반 자연인인데 정말 그렇게 범국민적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혼자 나가면요. 아무래도 마음이 흔들려요. 찌라시님이라도 같이 가야 이게 좀 뭐랄까 서로 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꼭 감시조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그렇죠.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군에서 대응팀이 있었다라는 거야. 모의 훈련도 하고 언어도 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청문회 이 두 사람들의 발언을 보면요. 청문회 진행 과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5분만 피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구나까지 세팅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의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저도 나가봤잖아요. 굉장히 거기 가면 좁니다. 막
이 위원장 뒤쪽으로요 카메라가 수십 개가 있어요. 막 들이대죠. 국회의원들 반말 비슷하게 막 공격하죠. 이러면 굉장히 쫄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장소도 되게 좁잖아요. 그럼요. 카메라 들이대는 곳하고 국회의원 앉은 자리하고 그게 그리 넓지도 않고 서로서로 이렇게 다 너무 빤히 보이는 그런 자리여서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그렇게 개 털릴까봐 최순실은 못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직접 가죠. 근데 구치소 가가지고 그 구치소에 있는 강당 같은 데서 청문회를 하려고 했어.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도 안 나온다고 하지. 직접 이제 찾아 들어가는 상황인데 법 바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강제 구인 같은 것이 할 정도로 돼야지 갇혀 있는 감옥 안에까지 들어가서 뭐 물어보면은 또 뭘 어쩌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공개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여서 사실 청문회의 의미가 좀 쇠퇴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청문이 아니라 그냥 검사 따라가서 구경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검사는 아무 때나 들어가갖고 취조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것까지를 우리나라 법이 막고 있다. 검사보다 못한 거야? 국회의원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조사 절차에서 지금 있는 구치소는 이제 최순실이 말 그대로 어떤 수사 선상이나 이러한 어떤 의원들의 아니면 그 세속적인 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휴양간 거야. 차단당하려고. 거기 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뭐 볼 수가 없잖아. 언론이 가보기를 해. 국회의원이 감히 뭐라고 물어보기를 해. 검사가 가갖고 어떻게 제대로 취조는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는 지금 휴양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제 여기에 국회가 들어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구치소라는 곳은 검찰과 법무부가 관할하는 지역이고, 거기는 그러니까 검사나 아니면 그 변호인만이 이렇게 접견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지 외부인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냐? 이를테면 서로의縄바리를 존중해주자 뭐 이런 개념인 거야. 지들이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했다고 그따위 핑계를 대. 아니, 이거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삼권 분립은 정치적인 목적인 거고, 정치 행정을 통치와 구분시켜 놓는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의 허락을 통해서 구치소의 청문회장을 만들었고, 이 청문회장에 증인들이 출석하는 거에 대한 허락을 법무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치소가 어떤 걸 들이댔냐면, 구치소가 들이댄 게 비변호인 접견 교통금지 결정과 결정에 관련된 이거를 조항을 들이대면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아버린 이유는 그러니까 구치소와 법무부 간의 갈등이 지금 한 가지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에요. 대의. 그리고 국가 권력을 국민이 박근혜 권력에 위임한 거잖아요. 위임해주면서 조건이 뭐냐면 잘못되면 법무부 니네가 재판 갖다 구속시키고 법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입법부는 행정적 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검 기관이 된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요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고 국민과는 직접적인 정치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구치소에 청문을 하겠다고 했으면 최소한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의자가 촬영 금지라든가 기타 이런 걸 조건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 나와버렸고 이걸 안 나오는 이유를 최순실과 직접 맞짱을 뜬 게 아니라 구치소 관계자하고 맞짱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구치 수감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온갖 특혜와 화장지, 비싼 화장지를 또 그다음에 샴푸 같은 걸 다 써가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피의자의 인권은 우리가 말하는 인권은 전부 다 보호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최순실이가 굉장히 나오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면 생중계였거든요. 그럼 생중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법무부와 구치소가 행해야 될 피의자 인권 문제였거든요. 근데 원래 법무부가요, 구치소와 이게 상하관계인 거지, 서로 법무부가 하려는데 구치소가 나는 못하겠소라고 할 그런 맞아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고. 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구치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사모님, 황제 대접을 받았던 그런 사모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최순실의 경우에도 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 그 위치, 무슨 동에 어느 방,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한 6일 이내에 나갈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에 그렇죠. 있다라든가 하는 등등 약간의 특혜성 그 의혹과 논란이 있어요. 어떤 이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법이 좀 미비해서 서로 간에 규정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 보여주시는 거고, 사실 나머지 몫은 특검은 가서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거나 그러면 불리하게 적용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기승전 특검이야. 사실 모든 이야기의 깔때기 끝은 특검이 다 해야 되는 거죠. 청문회를 불렀는데 감히 네가 이게 약간 선례가 또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린 처사사로 간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계속 불러대도 못 나가. 공황장애 같은 걸로 못 나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우리 곤조를 한번 보여주시는 건데요. 법을 바꾸세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 청문회 같은 이런 상황을 거절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 징역을 한 5년 더 늘린다거나 하는. 근데 현재는 5년 이하 징역이죠. 네, 위증이나 출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갖고 지금 됐을 경우에. 최순실이 국회를 능멸한 것이 몇 개만 합쳐지면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걸로 바꿔줘야지. 이게 협조라도 좀 해주는 거지. 이런 싸가지 없이 그렇죠. 진짜. 자, 그래서 특검이 조윤선 집도 압수수색했고요. 문체부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문체부 컴퓨터를 하드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요. 사실 뻔한 거지. 검찰이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해봐야 사라진 증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독일도 나름 그 전후에 전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금괴도 쟁여놓고 이런 등등의 일들도 있었으니까 독일 전체. 아니, 전범 말고 일부 사인들이 10조 원 정도 규모를 비장으로 만든 것 독일에서 최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여튼 헤센주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독일에서 발표한 10조가 독일에서 발표한 의혹의 숫자거든요.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독일 검찰이 헬센주 검찰이 이 정도 되지 않냐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추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기 때문에 적어도 적색 수배령을 내려도 인터폴에서는 이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정말 확신하는데요. 이 조력자 이 개새끼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 네. 누구야 도대체? 이게 저는 도대체 이놈이 누군지는 저는 검찰 정도나 국정원이 1만 명의 회의 담당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정원이 그동안에 국민과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준 게 있나? 이럴 때 바로 정유라의 신상을 빨리 파악해서 특검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정원 제1차장, 제2차장 등등을 전부 최순실이 꼽았는데 누구한테 줄을 서서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국정원 사람들을 다 최순실이 심은 거야.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그러면 뒤에서 조력은 해줄 수 있는데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들통나는 순간 완전히 좆되는 건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아까 말한 10조 이야기 나왔잖아요. 독일의 정유라 단골미원실 원장의 그 증언은 최순실을 한국 24기 재벌회장으로 소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유라가 30대 남성 건강 동행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데이비드 의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24기 재벌이 종편에서 그걸 분석하는데 참 종편 재밌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수준이 똑같다마. 그게 나오는 사람들의 똑같아. 그 돈을 이제 개인 재산으로 볼 것이냐, 회사의 매출로 볼 것이냐, 이걸로 구분해가지고 실제로 개인 재산은 한국에서 2위 수준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업으로 따져도 24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거는 박근혜 씨의 재산과 분리가 안 된 상태의 재산으로 보이지 않아요? 같은 지갑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에서. 그러니까 다 은닉하고 금고 같은 거 다 숨기고, 그러니까 다 보이는데 그 당시 검찰이 그 시기를 어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크기만한 2개의 금고가 있었는데 전날 압수수색 전날 옮겼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방송에도 계속 예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특검이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한 팀씩 전부 있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번
사건에 동조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도면을 다 확보하고요. 그 도면 내부자들에 의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다 알고 갑니다. 그만큼 분석 능력이 지금 특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근데 아까 찌라시님이나 곰피디가 얘기한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기습적으로 특검은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수본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거의 대부분 줘버렸어요. 김기춘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들고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미 뭐 이삿짐 센터 같은 차량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상당량의 서류를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이미 털어갔더만.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강북구청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오는데요. 북부지청에서 강북구청까지 오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 20분 안에 봉고차에 정확히 15명이 2개 차로인가 탔어요. 근데 그 봉고차 안에서 정보가 새요. 나중에 이 문제가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면서 도망가니까 또 여기에 이제 정보원을 신방해서 어디로 도망간지를 미리 또 추적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그럴 줄 알고 그렇지. 내가 뭐를 빼놨지 그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까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저는 이게 특검이 10곳을 동시에 하는데 금기시역이었던 김기춘 집도 때리고 그다음에 바로 이걸 미끼를 통해서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겠다. 이 의지를 밝힌다는 건 지금 국민의 부패 청산의 의지와 그렇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굉장히 행보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유라도 지금 저기 했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정도로 좀 막강한 수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폴에 그걸 때리면요.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들락날락거리면 그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공항 같은 데서 바로. 국제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 이런 상태가 된 거지. 근데 뭐 저는 비관론이 아니라요. 정유라가 자기 이름으로 된 여권만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기 사진을 그렇게 붙여놓고 현상수배 전단에다 20살이라고 써놓으면 아무도 식별이나 체포를 못할 것 같아. 어떻게 그 얼굴로 20살이라고 하고 다니지? 근데 뭐 그런 공항이나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너무 지금 얕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엄청난 무슨 변장의 기술이 있지 않는 이상 나름 그쪽에서 이렇게 아시아 여성 그 나이대의 아시아 여성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유심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국제의 수배 기준이 어쨌든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강도 높은 레드색 수배령을 내린 것은 제가 볼 때 카드나 기타 아무 것만 이메일이나 어떤 걸 사용해도 다 적발이 가능할 정도 최고의 수배령을 때린 겁니다. 지금. 저는 정유라가 지금 일본 여권을 갖고 다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권 이름은 닭깎기 말사요. 아무튼 현재 외교부가 지난주부터 정유라 여권을 무효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얘기를 했거든요. 시키면 다른 나라를 못 돌아다녀요. 내국인 여권 내지는 대한민국 여권으로는. 근데 아직까지 실천을 안 했어. 이상하잖아.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고? 아니, 벌어주는 것도 정도껏 벌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한 상태에서 뭐 적석 경보를 내린다? 이 얘기는 이게 한다고만 하지만 앞에서 잡는 놈, 뒷구멍으로 빼돌리는 놈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자꾸 들어. 정말 맘먹고 잡으려고 하면 이쪽에 기동대 수사관이든 현지에 있는 무관이든 한두 명 보내서 그거 못 잡아오겠어요? 나는 이게 진실성이 좀 의심이 되네. 근데 참 역사는 참 재밌지 않아요? 그 유경원 딸 장녀 수배할 때 이게 적색 수배가 프랑스에서 그때?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최고 수준의 수배령을 때렸기 때문에 굉장히 특검의 의지나 더더욱이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독일에만 숨겨놓은 게 10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비자금 수준이. 근데 이 독일 국민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답니다. 독일이 현대사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비자금을 적발한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는 거야? 네. 독일에서도 왕건인 거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이 비장으로 만든다는 건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경악을 한다는 검찰들도
근데 그게 독일 전체인지 뭐 헤센주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투표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해가지고 네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게 한국 사람의 심리의 문제야. 그냥 누구나 관계없이 5만 원씩 받자 하면 싫다 그러고, 야, 4명만 뽑는데 1억 줄 그걸, 그거 좋아. 이 큰일 날 그 심리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비용은요, 지금 아까 4억을 수백 배 능가하는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저 양반 정말. 아이고. 근데 어쨌든 예고가 아까 호주 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페널티도 페널티를 없고.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자료가 없는데 미국 같은 이나 선진국은 다 있어요. 실제 세제 감면을 하거나 또는 세제를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건데 실제 실효성은 없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초창기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는데 아까 호주에서 10만 원 매기는 것도 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칙은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경각심을 갖고 하는 거지 안 한다고 해서 실제 물린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해도. 근데 어쨌든 강제 규정은 있어요. 반드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괜히 큰 구찌로 개헌 이야기 뜬금없게 지금 할 시기도 없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런 선거법 이야기나 좀 해서 선거법은 지금 과반만 통과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선거법 개정 같은 거는 빨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공직선거법 개정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분당이 되면 야권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소수인 새누리당을 제껴서 놓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선거법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 시민의 눈에서도 하고 있고요. 투표소 개표운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법안 또 송영길 의원이 또 법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이번에 공직선거법 반드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특검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이분들. 아니 그 인원이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 딴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게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의지 문제라고 봐요. 적수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뭐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검찰 보란 듯이. 검찰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에피 제목으로 나갔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스위스 비자금 같은 거를 캐내야 되는데 초창기 때 최순실이 독일 넘어가가지고 요거 다 진선미 의원이 제안한 건데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후임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가 공휴일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디테일이거든. 막 으쌰으쌰해서 물러났는데 막상 공휴일이 아니야, 선거일이. 그래서 다음 대통령 일종의 보궐선거 개념인데 그것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공휴일인 것과 아닌 것 사이는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선거 투표 시간 연장해라? 또는 투표 연령 낮춰라? 18세로 낮추라는 얘기는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테일 얘기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지금 광장의 딜레마,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딜레마는 이 시민혁명이 이미 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시민들이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232만이 나옵니까? 이건 보통의 국민적 염원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받을 거냐에 따라서 실제 디테일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게 바로 저는 하나의 시민혁명의 성과물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계속 뭐 9시까지 늘려라 선관이 안 된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왔잖아요. 아예 공휴일로 딱 지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요. 15년 동안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요. 10년 동안 선거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 대신 국가가 공휴일도 지정해주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전에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 나왔었는데 광역별로 해가지고요. 선거에 나온 사람들한테 로또를 준다는 게 인센티브가 저 좋아요. 예. 그중에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 그 로또처럼 이렇게 투표한 사람이 한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걸 준다.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모임 같은 데에도 경품 추첨 같은 걸 하잖아요. 연말에 무슨 회의에서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뭘 할 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끝까지 있으라고 마지막에 경품 추첨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런 거 있는데 네. 이게 호주는 그 선거 안 하면 10만 원 벌금 물거든요. 너무 가혹하니까
뭐 벌금 무는 제도보다 그렇죠. 인센티브 주는 게 인센티브를 한 5만 원 정도만 주시면 아이, 그게 그보다 더 아니고. 줘야지. 로또로 주는 그러니까, 건데. 그때 나왔던 안 중에는 그거 있었어. 로또를 1억짜리를 4장을 거는 거예요.